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특허 청랑 일찍 수용시설 지연도 됐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대응 실패로 도마위에 오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이번에는 부실 전수검사 의혹에 십사였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 수용자, 여성 재소자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그 당시 11월 30일 바로 수용자가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라는 것은 5층형 12층으로 이루어진 국내에서 수용시설로는 최고의 높은 빌딩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는데요. 확진자가 갑자기 12월에 확 늘지 않았습니까? 수용 과다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이 오히려 예방을 오히려 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수용 과다에 대해서는 전국 고정시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여서 일단 수용을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부구치소도 아마도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내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차 대유행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정도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잦아드는 줄 알았는데 전수검사에서 제외됐던 여성 수용자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는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동부구치소나 법무부가 이 중대한 사태를 겪고도 제가 좀 심한 말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원래 2,400명이 이제 재소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 재소자가 한 300명 정도 돼요. 근데 동부구치소 확진 사태 이후에 지금 한 7차까지 이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3일 만에 한 번씩 전수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6차 그 전수를 할 때 이 여성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한 명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6차 전수조사를 띄워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7차 전수를 했는데 여기 여성 확진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8차에서 전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수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기본적으로 이 감염병의 역학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에 11월 27일 날 교도관 한 명을 확진이 돼서 그게 어떤 면에서 수용자들한테 이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성과 남성이 다로 이제 수용돼 있지만 문제는 교도관들이 사실 남녀 교도관들이 식사를 할 때는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확진자가 전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어떤 역학적인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 재소자는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한 명이 나오니까 이 한 명이라는 게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지금 걸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가 오리무중이니까. 그렇죠. 지금 8명, 뭐 5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재소자들을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동부구치소나 지금 법무부가 정말 이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가 거의 1,200명에 육박하고 여성 수용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근데 구장 차장. 네. 글쎄요. 소일코라도 외양간 잘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잘 못 고친다는 지적이 있는 게 지금이라도 이제 다른 구치소로 이감을 하는데 이것 또한 뭔가 전수조사와 맞물리면서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서는 그 재소자들을 이제 그 대구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이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 이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교도관의 확진으로 남성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폭발적인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여성 수용자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남녀 교도관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물론 칸막이는 있었습니다만 같은 공간에서 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나중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 감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성 수용자도 확진된 거 아니냐. 말로는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사후 약방문식 대처고 그리고 지금 대구교도소로 이송한 250명 가운데 만약에 잠복기가 있거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면 맞아요. 이때 뒤늦은 이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산이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 그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천천히 보자면 재소자들의 목소리는 18제곱미터 여전히 비좁은 규모의 방에 8명씩 기거하고 있고 여성 재소자들은 확진자 한 명도 없다는 미명하에 잊혀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는요. 밀집 수용이 문제라는 언급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해서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30, 140% 넘는 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퇴근을 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퇴근을 하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추 장관의 말인데 결국 금요일 이후에도 법무부의 방역 초동대처 실패,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퇴근하면 야당이 이런 사태에 있을 때 장관이 퇴근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추미애 장관 야당 우려하셨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일 때 당시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퇴근했을 겁니다. 퇴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추 장관이 어떠한 방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동부구치소 계속 저렇게 확진자가 계속 놔두는데 손 놓고 있는 건가요? 뭐 어찌됐건 간에 법무부에서 지금 뭐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여성 재소자까지 확진자 나와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퇴근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뭐 하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8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또 저것도 동부구치소가 그렇게 생겨서 그랬다. 물론 다른 구치소는 그렇지 않은지 유독 좀 동부구치소에서 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생길 때 동부구치소의 그 아파트형 독특한 구조가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전문가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확진자가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법무부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저 구치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하는 이유들은 그럼 이명박 정부 때 동부구치소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저 십몇 년 전에서 이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 추 장관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이 뭐 하나 지금 본인의 어떤 과실이나 어떤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 추 장관의 발언을 뜯어본 건 아니지만 예.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추 장관의 어떤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뭐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 구조 그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었을 겁니다. 정쟁의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으니까 추 장관이 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건 어쨌든 법무부 관할에 있는 동부구치소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났으면 추 장관이 어쨌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게 책임을 지는 자세인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김관욱 교수님. 네. 개인 방역의 기본 중에 기본이 마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동부구치소 마스크 지불 왜 안 됐냐고 했더니 당시 예산 부족을 법무부가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예산을 요청했으면 재소자들 마스크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뭐 법무부가 당초 얘기했던 거는 매일 이렇게 재소자들에게 마스크 하나씩을 지급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9,800만 원까지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기재부의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2,085억 정도가 이제 쓰였고 한 300억 가량이 안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300억 정도를 기재부 장관에게 전용을 하기를 요청을 하면 장관이 임의로 사실상 이거를 전용 가능하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안이하게 법무부가 예산이 없으니 그냥 안 해줬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죠. 그러니까
좀 찾아보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방역 뭐 이런 부분들을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정 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용자들의 어떤 인권적인 서비스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교정과 처벌 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만약에 거기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찾아가지고 넣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안이한 부분이고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추 장관의 이번 그 동부구치소 이 확진 사태에 대한 이 대응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 그 노력을 기울였다라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그 심상치 않으니 없는 예산이라도 좀 챙겨서 빨리 마스크라도 씌워야 되겠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기재부 장관이 없는 예비비라도 그 몇백억이라도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이것이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요. 추미애 장관이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추 장관의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김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부 재소자 4명이 국가 상대로 소송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 했었는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부실 대응에 추 장관 고발건, 야당에서도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원래는 추 장관 고발이면 원래 이제 고발 사건에 저 야당이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원래는 이제 주소지에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 장관의 주소지가 강남이라고 하면 중앙지검인 거고 저 구이동 쪽이라면 동부지검을 맞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추 장관이 예전 지역구에 만약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관할은 동부지검이 맞아요. 피의자의 주소지가 피고소인이 지금 피고발인이 추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아마 야당은 이제 중앙지검으로 고발한 것 같고 그럼 그걸 이제 동부지검으로 이첩을 했는데 이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추 장관의 예전에 지역구인 광진구 거기에 주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동부지검에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사태가 벌어지는 앞반 동부구치소가 동부지검 관할이니까 이제 동부지검으로 이첩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 동부지검이 사실은 추 장관의 그 검사장부터 김관정 검사장부터 추 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추 장관의 아들 건을 그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것이 부실 수사라고 야당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고검으로 지금 다시 이제 항고가 돼 넘어가 있는데 그렇긴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 같은데 민사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설사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 개인에게 법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리 가능하지는 저는 않아 보여서 글쎄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설사 특검에서 수사한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는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은 김관정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을 덮어줄까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건 좀 섣부른 예단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이 이른바 추라인이라고 불리는 추미애 장관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소지로 하면 당연히 동부지검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소지 제가 어딘지 모르는데 예전 지역이 광진이니까 거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 동부지검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야당에서 고발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추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고 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거지만 과연 추 장관에게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겠느냐는 거는 저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건 좀 어렵다고 보여요. 물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민사소송은 재소자들이 이길 거라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검이 아니라 다른 데서 수사해도 결과는 거의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도 빨리 잦아들어야 될 거고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더 줄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 여당 초선 의원의 글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정세균 총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아니 우왕좌왕이라니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죠. 정총리 말 듣고 왔고요. 유현정 의원님. 네. 주말 새 꽤 뜨거웠던 여당 초선 의원의 SNS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한 백신 추정 주사를 국민에게 주입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르타로 삼자는 건가요? 제가 뭐 더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꽤 뒷말을 낳았습니다. 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백신 맞나 안 맞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마루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정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이번에 뭐 젊은 피라고 해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무지하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다 부작용을 검증을 해서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94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마루타입니까? 정말 저는 장경태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마루타란 말입니까? 마루타란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세균전을 위해서 사람 인체에 어떤 실험을 했다라는 그런 게 731 부대의 마루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백신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한다든지 백신 추정 주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왜 저렇게 지금 백신 확보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 상대로 지금 마루타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런 비상식적인 분이 좀 여당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자체가 그렇고 과연 저런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이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물론 뭐 글은 조금 수정해서 올리긴 했지만 일부 글은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지금 개인 차원을 넘어서 여당이 공식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가짜 뉴스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지도부가 경고하고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파이자와 모더나가 있잖아요.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근데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이제 언론 보도 보시면 95% 이상의 효능이 있다. 그리고 미국 가장 큰 기관인 미국 FDA 승인 다 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FDA 승인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한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어쨌든 수치상은 파이자나 모더나보다 성능도 좀 떨어지고 FDA 승인도 안 떨어진 거. 그러면은 장경태 여당의 초선 의원의 장경태 의원 얘기대로 하면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한 백신 추정수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개 중에 뭐예요?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FDA 승인도 안 떨어지고 효능이 70%인데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진 거죠?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여당 초선 의원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모르면 얘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논리가 딸리면 얘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백신에 대해서도요.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게 정치적 성격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 것도 그렇고요. 일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결론은 다를 수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생각과 다른 결론을 주장을 함에 있어서 논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본인의 어떤 결론이 맞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도출해가는 논리에 있어나 근거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지층의 열광스러운 한호는 얻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재보선하고 대선에서 이기시려면 중도층, 합리적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주장을 가지고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당 초선발에서 자꾸 이제 실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당 지도부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아마 저런 발언들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빙긋이 웃으면서 지켜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김관혁 교수님. 네. 뭐 제가 장경태 의원은 아닙니다만 장 의원 생각은 아마 국민의힘이 백신 제때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걸 정치 공세로 막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관혁 교수님도 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제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의도는 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의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지금 다 공인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장경태 의원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저걸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백신 이외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면서
뭐 단순하게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사과해야 된다. 지금 바이든이나 영국 여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안정성의 문제가 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맞는 거거든요. 내가 맞으니 안심하고 맞으세요. 뭐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서는 건 분명히 이해합니다. 솔선수범 메시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하게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중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지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제때 막지 못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윤 총장 얘기도 좀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추 장관과는 조금 달리 윤 총장의 행보가 하나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구장처장, 제가 네. 오늘 일부 보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제목은 할 일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윤 총장의 업무 추진 및 집행 내역을 보니까 복귀 전후, 징계 전후에 좀 어떤 업무들을 수행했는지 나타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12월 10일은 그 윤석열 징계위, 그러니까 법무부의 징계위 1차 심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징계를 논의하고 있었지만 윤 총장은 이 코로나 대응 관련 회의를 주재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 징계위가 어떤 논의를 하든 말든. 그리고 12월 15일과 16일의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2차 심의를 개최를 하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어떤 징계 결정이 곧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었느냐? 15일에는 형사정책 담당관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고요. 예. 그 다음 날에는 개정 형사법 시행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찬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총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검찰은 어떻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업무 추진비 이 사용 내역을 통해서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구나.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른 일을,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미담이 되는 뭐 이런 현실이 좀 우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관련된 법무부 얘기 그리고 여당 의원의 말 윤 총장 얘기까지 저희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